여러분 단순 다른 사람의 지문 하나로 1억 원 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지난해 11월 서울의 한 오피스텔. 늦가을에 찬바람이 스산하게 불던 그날, 이곳에서 상상조차 하기 힘든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범인은 윤 씨. 그는 경비원을 가장하고 건물에 들어섭니다. 그날 그의 표정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평범한 하루였겠지만 그날 이후 한 사람의 인생이 송두리째 사라지고 한 가족의 삶은 돌이킬 수 없는 고통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윤 씨는 처음부터 계획을 세우고 움직였습니다. 단순한 절도, 단순한 폭행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생면부지의 한 청년 피해자 씨를 향해 치밀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윤 씨는 오피스텔 복도를 지나 피해자 씨의 집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누릅니다. 경비원 복장을 한 그는 아무 의심도 사지 않았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그는 준비해온 흉기를 꺼내 들고 씨를 향해 휘둘렀습니다. 씨는 미처 상황을 파악할 새도 없이 공격을 당했습니다. 두 사람은 일면식조차 없었습니다. 하지만 윤 씨의 흉기는 망설임 없이 내리꽂혔습니다. 그 순간 한 청년의 삶은 무참히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범행 직후 윤 씨는 집안을 뒤지기 시작합니다. 그가 찾은 것은 현금이 아니라 지갑 속 신분증과 각종 카드였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범행은 또 다른 국면으로 접어듭니다. 윤 씨는 피해자의 신분으로 가장해 수백만 원을 결제합니다. 자신에게 필요한 물품들을 마치 아무렇지도 않게 구매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카드의 잔액이 바닥나자 그는 더 끔찍한 방법을 떠올립니다. 피해자의 시신을 이용한 것이었습니다. 휴대폰 잠금 해제. 생체 인증은 살아있는 사람만의 것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윤 씨는 숨진 피해자의 손가락을 강제로 휴대폰에 대어 지문을 인식시킵니다. 그는 그 과정을 통해 1억 원이라는 거액의 대출을 받아냅니다. 이 순간 단순한 살인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을 철저히 짓밟는 범행이 벌어졌습니다. 돈을 얻기 위해 시신마저 도구로 이용한 윤 씨. 그의 범행은 점점 더 파렴치하고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치닫습니다. 하지만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씨의 부모는 아들의 연락이 두절되자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자주 연락을 주고받던 아들이 갑자기 소식이 없자 부모의 마음은 타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윤 씨는 또다시 기만을 선택합니다. 피해자의 휴대폰을 이용해 부모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입니다. 괜찮다, 일이 바빠서 연락이 늦었다. 이 짧은 문자는 부모를 잠시 안심시켰지만 곧 섬뜩한 의문으로 이어졌습니다. 아들의 말투와 어투가 달랐던 겁니다. 부모는 직감했습니다. 무언가 이상하다. 무언가 큰일이 벌어졌다. 이후 경찰은 카드 사용 내역과 대출 기록을 추적하며 윤 씨의 뒤를 밟습니다. 윤 씨의 소비 패턴은 너무도 노골적이었습니다. 피해자의 명의로 이뤄진 결제와 대출, 그리고 그 흔적들은 고스란히 경찰 수사망에 걸려들었습니다. 결국 윤 씨는 붙잡혔습니다. 체포 당시에도 그는 담담한 태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의 진술은 엇갈렸고 범행 동기는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재판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왔습니다. 검찰은 윤 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1심과 2심 모두 같은 결론이었습니다. 윤 씨의 범행이 얼마나 반사회적이고 잔혹했는지를 강조했습니다. 피해자와 아무런 관계도 없었던 점, 단순한 살인에 그치지 않고 사후에 금전적 범행을 지속한 점, 그리고 유족을 기만한 점까지 법원이 고려할 수 있는 모든 중대 요소가 들어 있었습니다. 변호인 측은 피고인의 정신적 불안정과 생활고를 이유로 감형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여론은 차갑게 흘렀습니다. 그 어떤 이유로도 이 잔혹한 범행은 용납될 수 없다. 는 목소리가 지배적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 사회에 커다란 질문을 던졌습니다. 첫째, 금융 보안의 허술함. 지문 인식을 통한 대출 시스템은 살아있는 사람만의 편의를 위한 것이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시신의 지문으로도 인증이 가능하다는 사실은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둘째, 흉악범죄에 대한 처벌. 우리 사회에서 사형제가 사실상 집행되지 않는 현실 속에서 과연 이 같은 범죄에도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것이 옳은가라는 논란이 다시 불붙었습니다. 셋째, 피해자 유족의 보호 문제. 갑작스럽게 아들을 잃고 범인의 거짓 문자에 속아야 했던 부모의 고통은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범죄 심리학자들은 이 사건을 두고 계획적이면서도 충동적인 범죄라 평가합니다. 윤 씨가 범행을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 후 보인 행위들은 순간적인 탐욕과 무감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피해자와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는 점은 우리 사회의 불안감을 더욱 키웠습니다. 언제든 누구든 이유 없이 타깃이 될 수 있다는 사실. 그것이 이 사건이 던진 가장 큰 공포였습니다. 법정에서 피해자의 부모는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우리는 아들을 잃었고 평생의 고통 속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우리를 속였습니다. 우리에게 거짓 희망을 주었습니다. 제발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그들의 목소리는 재판장을 가득 메웠고 방청객들조차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윤 씨의 범행은 단순한 살인이 아닙니다. 인간의 존엄을 끝까지 무너뜨리고 죽음마저 도구로 삼은 참혹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금융 보안 시스템의 강화, 흉악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 피해자 유족에 대한 지원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사건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사회 전체가 구조적 보완과 제도적 대응을 고민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한 사람의 욕심과 탐욕은 누군가의 삶을 앗아가고 또 한 가족의 세상을 무너뜨렸습니다. 우리는 잔혹한 사건을 단순히 뉴스 한 꼭지로 소비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 사회가 배워야 할 교훈은 단 하나. 인간의 생명은 돈보다 욕망보다 어떤 이유보다 우선한다는 것. 그리고 그 존엄을 무너뜨린 자에겐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항상 여러분의 노후 건강과 행복을 응원하는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눌러주시면 다음 편이 재생됩니다.